예, 안녕하세요. 남정우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저서 4권을 한 2년 전에 요새 말로 풀어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박정희 전문가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닌 건 아닌데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도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저작을 고쳐 쓰면서 한 권당 보통 한 100번씩 읽었거든요. 그때 나중에는 막 졸고 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옆에서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거의 빙의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강렬하게 그런 걸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목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연대기라고 했는데요. 주식회사 대한민국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는 당연히 국민들이 되겠죠. 국민들이 통째로 빈곤에서 벗어났던 그 기억이 바로 1960년부터 한 75년 정도까지 상징적으로 잡은 숫자인데 75년 전부터는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자원 부국에 가까운 북한을 앞서가면서 조금씩 또 75년까지 나름대로 싸웠던 이 경제 저력들이 이제 그때부터 발휘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한민국 연대라고 적어왔습니다. 잘 산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잘 산다는 말 자체는. 예전에 이 산호맹 출신의 박노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느 시골 농촌에 가도 안 입는 옷이 몇 벌씩 걸려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걸려 있을 옷이 없습니다. 옷이 딱 2개예요. 나가서 일할 때 입는 옷, 집에서 잘 때 입는 옷. 이렇게 입었거든요. 저는 그걸 약간 이제 그 비유를 다른 걸 들어가지고 신발을 얘기합니다. 신발. 지금 뭐 4인 가구도 할 경우에는 보통 집에 신발이 4켤레만 있을까요? 최소한 5배, 심한 경우는 10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러닝화, 테니스화, 골프화, 정장화, 캐주얼화, 정장 캐주얼 겸용, 입어서 그냥 산 신발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거가 바로 잘 산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산다는 거는 다른 재화를 소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신발 하나로 다 때운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자신이 필요한 재화를 여러 개 나눠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는 바람에 왜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안 하시는 바람에 뭐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저희 뒷집은 아버지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는 가끔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 먹으면은 그 라면 냄새가 이렇게 싹 담을 타고 넘어오는데 거의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라면이 맛있잖아요. 짠맛. 라면을 먹는다는 건 얘기는 기본적으로 쌀은 다 한 가마씩 사잖아요. 사는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라면 값을 따로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이 생겼을 때 좀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면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북한에 그 초코파이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들한테 간식으로 라면을 끓여줬답니다. 그랬더니 한번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으니까 가족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끓여놓은 걸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물은 마시고 이 면만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초코파이의 일변도의 그런 구태를 버리고 새롭게 도전하자. 라면을 보내자. 그래서 실험도 해봤거든요. 초코파이 무게하고 라면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달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프도 4분의 1로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아마 북한에서 그 라면 한번 먹게 되면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사회적 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라면은 짜니까 단맛보다 짠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무런 걱정 안 하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나라. 이제는 라면을 먹으면 몸이 안 좋더라서 안 먹는 나라. 결국 이것도 결국은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쌀만 먹다가 라면 먹다가 이제 라면을 안 먹습니다. 더 좋은 안 튀긴 라면 이런 걸 먹는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잘 산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잘 사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끌고 온 박정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5.16 쿠데타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쿠데타로 가면은 그게 왜 쿠데타냐, 혁명이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쿠데타에는 선하다 악하다 개념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국가를 치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선악 개념은 없고요. 쿠데타를 한 다음이 문제지 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다 그럼 쿠데타를 하지, 그럼 쿠데타 안 하고 나서 혁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쿠데타 하고 나서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막연하게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못 살 때는 막연하게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이 쿠데타를 하고 나서 각종 서류를 갖다 보고 자료를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구체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괜히 했다. 집을 하나 샀는데 보니까 이게 폐가에다가 심지어 도둑까지 들은 그런 폐가를 인수했다.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군으로 돌아갈까? 뭐 이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살 정도로 대한민국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3,800만이었다고 하는데 3,800만 인구가 일치 단계에서 수출은 100억 달러를 해보자. 소득도 1,000달러로 올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5년마다 국민 총생산을 배증해 가자. 2배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대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의 직업이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사였고요. 두 번째는 군인이었고 세 번째는 혁명가. 혁명가로 산 시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 경영자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갖다 잘해요. 교사다 보니까. 심지어는 5.16 때에도 방송국을 점령한 다음에 그냥 아나운서한테 이제 5.16이 혁명이 뭐 공약이 있으니까 읽어 하는 게 아니고 앉혀놓고 설명을 해줘요. 이 첫 번째 건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건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이런 이 설명하는 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 다음 또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 비주얼이 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2%밖에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머릿속에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비주얼, 영상 언어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지구상에 있는 물을 1리터라고 할 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커피 스푼 한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금방 알아듣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문명률이 꽤 높은 시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복잡한 수출을 100달러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리게 합니다. 지도를 그리게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목포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1차 5개년 계획을 끝낸 요 시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익산까지 온 거. 예전 이름은 이리였죠. 이리에서 기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익산으로 바꾼 걸로 아는데 익산까지 간 거고 2차 5개년 계획이 되는 요 때부터 5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천안에 가게 될 것이다.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한강을 넘어서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 길로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박정희 리더십의 첫 번째, 목표를 세운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을 어차피 이제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됐는데 관록보다는 의욕과 능력, 경력보다는 창의와 실천력 위주. 관록보다 의욕과 능력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말 바꿔도 같은 말이거든요. 의욕보다는 관록. 그래도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한번 자기가 제대로 검증을 한 인물이다 싶게 되면은 일을 오래 맡깁니다. 오래 맡기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50년, 70년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남쪽은 임기가 5년밖에 안 되거든요. 5년밖에 안 되면은 처음에 1년 동안은 내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년은 지지율 막 10%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시달리고 이 레임덕으로 이렇게 되면서 2년이 날아가고 3년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이 아니고 또 다른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 했던 건 또 없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같이 볼 수 있는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북한의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10년 후 계획, 20년 후 계획. 지금 북한의 권력자는 장기적인 계획은 못 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전에 개중 건강체였던 1대와 2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년까지는 계획을 짰단 얘기죠. 20년짜리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사람과 3년 겨우 움직이는 사람하고 훨씬 불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박정희가 썼던 검증된 사람을 오래 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최영섭 과학기술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71년부터 7년 반 동안 과기처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도구 경제부총리, 이분은 그 74년부터 78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남도구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를 짚으면서 일을 진행했던 김재익을 선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버마 아웅산 때 아깝게 순직한 사람인데, 아마 지금도 경제인들이나 뭐 관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대한민국 역대 관료를 뽑으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김재익 씨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전두환의 가정교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김정념 대표실장인데요. 이분도 69년부터 78년까지 무려 9년 동안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원철 경제 제2 수석비서관, 이분도 72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사망할 때까지 수석비서관을 했고요. 박태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철의 초대 회장이었죠. 이분은 60년부터 70년까지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포항제철의 철강 생산을 연간 550만 톤까지 끌어올렸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전사라는 뭐냐면 결국은 외국 기업들을 밟고 올라간 그런 기업사거든요. 이 바로 포철이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타시게 되면 붙어 있는 이 독일 그룹 있습니다. 티센크루프라고, 이 티센크루프라는 굴지의 기업을 무너뜨린 그런 기업이 바로 포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9년까지 중용을 하면서 업을 끌고 나갔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한을 정해라가 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만약 저만 해도 이제 원고지 100장을 쓴다고 그렇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100장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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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해서 100장을 쓴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다듬어가지고 납품한다 이 생각을 하는데, 다음 날은 이제 하루가 줄어들잖아요. 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6일로 또 나눕니다. 6일로 하니까 그러면은 화요일부터 해서 30장, 30장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은 대충 한 나흘 정도 쓰고 나서 이틀 동안 편집한다. 그럼 또 기분이 좋아져서 또 계속 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토요일까지 가가지고 오늘 밤새고 쓰기 시작하면은 아침까지 100장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쓰긴 써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감이라는 건 무섭거든요. 이 마감이 닥치게 되면 사람이 자면서도 생각을 갖다 계속 하게 될 정도로 초능력이 생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어떤 그 공부라든가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 박정희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계획을 맞추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62년도 그 1차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이때만 해도 연간 7.5%를 성장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160달러를 올린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특별한 무슨 뭐 보관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시작하지 바로 다음 해에 난데없이 경제 쪽에 수출 쪽에서 경공업 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까지 이제 수출을 주로 하고 있던 그 제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수입 대체화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제품을 들어오는 대신에 일부분을 국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제품에 나갈 외화를 절약하는 방식, 이 수입 대체 산업을 포기하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등 그 선진국에서 중공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경공업을 책임지는 나라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대한민국에 맞서서 하게 된 그런 셈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까 박정희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63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수출을 그럼 1억 불을 갖다 하도록 하자. 1억 불인데 말이 쉬워서 1억 불이지,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별게 없는 상태에서 1억 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그 일자리 상황판 같은 거를 만들었다가 굉장히 나중에 창피를 많이 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65년도 1억 불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64년도에 초과 달성을 해버립니다. 1억 불을 달성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숫자 맞추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관료들은 그 부분에서 전시행정이나 편법이 동원됐을 거라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이제 환율을 인상하든가 하게 되면 수출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요. 72년도에는 박정희가 간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난데없이 오원철 수석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자 우리가 그 100억 불 수출을 갖다 하려면 어떤 산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니까 오원철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관료 쪽이니까 드는 건 있어가지고 중공업을 해야겠죠. 중공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100억 불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오원철이 한번 계획서를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980년까지 100억 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77년도에 3년 앞당겨가지고 100억 불을 달성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죠. 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하고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리더십의 중요한 두 가지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하나는 무모하더라도 도전하라. 이게 이제 박정희의 기본 정신인데 일단 해보고 나서 해보지도 않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말고 일단 하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들이 바로 포철하고 현대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포철은 67년도에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제철, 기계, 섬유화학, 조선 이 네 가지를 국제산업으로 삼았는데 이 중에서 종합제철소가 핵심입니다. 1970년에 포철이 착공식을 했고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때 그 자기 캐릭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직원들을 모아놓고 축사를 하는데 축사라는 것은 오늘은 뜻깊은 날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기분 좋게 웃고 헤어지는 그런 자리인데 그게 아니고 우양우를 시키니까 바로 영희만 이제 앞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 세운 대로 지금부터 2년 안에 이 쇳물이 안 나오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 영일만 바다에 전원이 입수하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이게 협박인지 아니면 축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사를 끝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들을 때는 그렇지 뭐 처음에 의혹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의혹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의혹이 진짜 의혹인 겁니다. 심지어는 하도 직원들을 달달 볶으니까 그 당시 포철의 본사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이 서울에 있는 본사에 박태준이 며칠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숨을 돌리니까 이 직원들이 가능하면 박태준 회장이 포철 본사에 가서 오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포철 본사를 포항으로 끌고 내려오셔가지고 안 올라가죠. 이런 일을 갖다가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은 1년에 365일 그중에서 쉬는 날이 겨우 사흘밖에 주어지지 않은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했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인권에 해당하는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포철을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잘 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550만 톤. 550만 톤이라고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5,500만 톤이라고 하든 55만 톤에 와닿질 않잖아요. 결국 그 철강이 티센크루프라고 하는 독일 최고의 이 철강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는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있을 텐데 포철을 박태준에게 맡겼다고 그러면은 조선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철, 기계, 섬유화학, 조선 중에서 조선은 정주영 회장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조선소를 짓고 배를 지어서 수출을 하도록 하시오라고 하니까 정주영이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배를 짓습니까? 조선소를 만들면 되잖아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빌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정주영이 영국으로 갑니다. 가서 영국을 갔더니 영국에서 현대라는 기업인데 뭐 지금 현대가 아니고 당시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 이름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못 빌려주겠다. 정부가 보증을 쓰겠다. 못 갚으면 정부가 갚는 걸로. 니네 정부나 너네 회사는 내가 볼 때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은 당시 그 500원 지폐에 이제 그거 보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거북선이 있는데 요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배인데 당시 등짝에다 쇠까지 붙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었다. 우리가 설마 없는 거 지어내가지고 지폐에 이렇게 실었겠냐 해가지고 돈을 좀 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부족하니까 영국 수출 신용 보증국에서 이제 돈을 마저 좀 빌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돈은 빌려줄 테니까 너네가 배를 짓게 되면은 배를 살 사람을 구해와라. 계약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돈을 빌려주고 있겠다.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돈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배도 없는데 배를 팔아오라. 그 계약서 갖고 오라는 얘기는 그냥 왔다 갔다 시간 보내다가 그냥 너 포기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또 가가지고 배 두 척을 그리스 선박왕에게 종종에 팔고 옵니다. 어떻게 팔았냐? 싸게 팔죠. 그래서 15%씩 싸게 팔아가지고 배 지을 돈을 배 판 돈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빌려온 돈하고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조선소를 만들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던 게 돈 빌리는 거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외국에서 차관을 잘 끌어오느냐 이런 거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정주영은 영국으로 보내놓고 박정희는 서독으로 갑니다. 나는 여기서 빌리겠음. 해서 서독에 가서 이제 리프케 대통령도 만나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나는데 실무는 이제 에르하르트 총리하고 하니까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독일에 무슨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러 왔다고 지금 핑계내 대는데 내 솔직한 목표는 돈 빌리는 거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고 나머지 절반도 좀 있으면 굶주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가 왔으니까 돈 좀 빌려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꼭 갚을게. 군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믿고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빌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갚아야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갖다 이렇다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알기로 한국은 산이 많아서 경제 개발이 어려운데 그럴 때는 일단 고속도로를 깔아야 된다.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은 그 위를 차가 달려야 되고 이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차를 만드는 제철 산업이 있어야 되고 서 있는 차가 아니고 움직이는 차가 되려면 정유 산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줍니다. 박정희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죠. 내게 동시에 도 별로 상관은 없겠네 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그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길 깔고 자동차 만들고 석유 만들고 이럴 필요가 뭐겠나 싶어가지고 길은 길대로 깔고 차는 차대로 만들고 정유사업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달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말한 얘기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장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에르하르트 총리가 하는 얘기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세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의 꿈은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박정희의 꿈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 정신은 상당히 반국 기질하고 결합이 되면서 강한 편이었는데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미국놈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일본도 자기가 비록 일본 육사에서 전문적인 그 군사 기술을 배우고 그랬긴 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 심리 같은 게 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르하르트 총리 얘기를 합니다. 그 서독의 아데나우하고 드골하고 프랑스 드골하고 둘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손잡고 유럽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지 않았냐. 너네도 친하게 지낸다라니까 박정희가 너네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다이다이로 싸우고 우리는 이렇게 터졌는데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미국이란 나라하고 일본하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산업 지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들어가는 그 산업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걸로 경제 발전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정희 리더십의 마지막은 철저히 확인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희작이 반이라고. 박정희한테는 감시 감독이 95%였거든요. 지시 내리는 건 얼마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임자 우리가 100억 불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맨날 좁니다. 그럼 얼마큼 진척이 됐어?
어디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큼 진척됐냐고. 이틀 지나면 얼마큼 진척됐어? 요만큼이요. 이런 식으로 맨날 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확인하라라고 제가 이제 쓰긴 썼는데 이거는 전문용어로 이 비속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될 때까지 조진다. 이게 박정희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현장을 누비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현장을 누비는 거 있죠. 기차를 타고 누비고 헬기를 타고 누비고 심지어는 총맞아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누비신 분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18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명령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게다가 또 이 양반이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1분기 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숫자가 다르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임자 지난번에는 55% 가능하더니 왜 지금은 57% 가능하다고 말하니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런 거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리더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인권을 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인체 공학적인 한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던 방식이었는데 대한민국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경제 발전을 솔직히 했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고 뭐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될 때까지 또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간 것의 주요 성공 요인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을 제창하고 나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한 결과 그 공사 기간하고 비용을 거의 근접하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 감독형 리더였다는 사실이 박정희 리더십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박정희라는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 놓고 그냥 얘기를 해도 거의 다 사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이 부분에서 다른 경제 리더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차이가 났던 부분은 경제에다 파트너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경제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혼자는 못 간다. 둘이 가야 된다. 뭐가 같이 가야 되느냐. 믿어지지 않지만은 문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오랫동안 문화가 받쳐주지 않은 경제라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은 졸부 같은 느낌의 경제 발전밖에 못한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배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사진이 첨성대 사진인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문화를 시각적으로 소화하는 게 아니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를 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명산이나 뭐 고철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과 한 몸이 되는 문화와 한 몸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문화를 생각하던 그런 우아한 민족이었는데 난데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와서 경제와 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박정희가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약간의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캐릭터가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그림도 좀 그렸고요, 글도 좀 썼고, 시도 썼고, 그 다음에 음악도 직접 만드는 이런 다각도의 이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문화적 소양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돈이 많더라도 사람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괜히 자꾸 주눅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바닥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빈곤층을 위해서 애들한테 학교 교육을 갖다 보충시킬 게 아니고 애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갖추지 못할 때 인간이 가장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던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엽전하고 집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신. 그런 식의
자기 비하가 아주 습관이 되어 있던 그런 나라에서 아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문화민족이다. 문화민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가 문화민족이에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현충사, 뭐 아산 윤봉길 의사 유적, 뭐 최영장군 유적, 경주 무열왕릉, 오죽헌, 뭐 남원 광안루, 부석사, 법주사,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은 경복궁, 창경원, 덕수궁, 숭례문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창경원은 동물원이 있는 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궁중에서 일제시대 때 용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동물들이 살았을 뿐이지 거기서 우리 왕족들이 살던 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라는 거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데 우리가 자꾸 우리 것을 낮춰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된 문화재들을 부각시키고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좀 갖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족문화 창달이라고 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박정희가 이런 걸 하거든요. 68년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2경제라는 설명을 합니다. 박정희가 일종의 카피라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에 그 표가 올해는 일하는 해 이렇게 표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올해는 더 일하는 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언어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카피라이터의 역할을 했는데 그 머리로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와 같이 가야 되는 이 문화에 대한 이걸 명칭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억지로 찾아낸 말이 제2경제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본인이 일단 그 얘기를 합니다. 제2경제란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듣보잡이라는 얘기죠. 어떤 학문적인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생각해낸 단어인데 그러니까 내 발명품이다. 이것이 부적당하다면 적당한 말로 고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니네가 되겠냐 뭐 이런 거죠. 다만 그 뜻은 우리가 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된다. 동시에 정신적인 자세가 올바라야지 경제 건설과 근대화도 효과적으로 촉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다. 종종 우리가 말하던 뭐 증산이라든가 수출, 건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인다. 이것을 제1경제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면이라든가 또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제1경제에 대비해서 제2경제로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시에는 아마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럴 때는 직접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제 문화 작업을 하는데 요걸 보면은 얼마나 박정희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61년도 12월 27일 날 문화재 보호법이 통과가 됩니다. 61년 12월 27일이면은 쿠데타 일으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민생고 해결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문화재를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하죠. 이만큼 박정희 머릿속에는 문화가 같이 가지 않는 경제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딱 박혀 있었던 얘기입니다. 보호법이 이렇게 됩니다. 제2조 문화재 정의를 보게 되면은 본법에서 문화재라 하면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조물 2. 연극 음악 3번 고분 패총 4. 의식주 생업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이런 무형의 문화적 소산도 무형문화재라고 정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인데 문화재 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중국이 지정을 한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재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만큼 늦게 시작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박정희는 그것을 까마득한 오래전에 준비를 했고 64년도에 제1호로 지정된 게 종모 재래학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는 66년도에 8호로 제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었고요. 73년에는 이런 표어를 씁니다. 민족 예술의 창달. 이게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가장 큰 그림이고 성과이고 업적인 동시에 어떤 한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족 예술의 창달. 이 사람은 앙드레 말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한 말은 꽤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뭐 이렇게 현실의 고단함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골 정권 하에서 문화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문화가 우선하고 다른 것보다 항상 문화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실제 자기가 문화인이었으니까. 이 문화와 박정희가 생각하는 문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이용하는 거죠. 문화와 같이 가는, 경제와 같이 가는 파트너로서의 문화를 얘기했고, 박정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본인이 실제 약간 문화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요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그 회화에도 약간의 소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스케치한 걸 보면은 마치 수철을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 그리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 대충 뭐 선 몇 개 그어놓고 나서 이 선은 이거라고 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람들이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림을 그릴 정도 실력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박정희의 예술적인 재능은 음악적 재능입니다. 음악적 재능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가 포병장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병장교는 숫자 계산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내가 날린 폭탄이 적의 머리에 맞느냐, 적의 뒤로 날아가느냐 계산하는 게 숫자 계산인데, 숫자하고 음악은 통하거든요. 수하고 음이 같습니다. 뭐 몇도 화음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숫자로 가능한 거여가지고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미술적인 재능 있는 친구는 건축도 이해를 되게 빨리 하거든요. 만약에 숫자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음악적으로 빨리 음악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작곡을 했어요. 실력도 꽤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가 이제 두 곡이 이제 전해져 오죠. 나의 조국이란 노래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노래,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그 대통령의 둘째 딸이죠. 이 음대를 다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박정희가 뭐 만드냐, 박정희 대충 흥얼흥 하면 딸이 받아 적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전문가가 와서 다듬기만 했다고 하는데, 다듬는 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프로 뮤지션들도 기본적인 음악 초안을 만들어가게 되면 PD가 음악을 갖다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비틀즈도 그 노래를 만들어가면 조지 마틴이라는 PD가 많이 고치거든요. 그만큼 이제 고치는 과정은 당연한 거고, 초반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곡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가능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뭐 새벽정이 밝았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노래를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음악을 좀 아는 좌익들은 바로 여기서 치고 나옵니다. 이걸 딱 잡아가지고, 봐라, 이게 뭐 친일파인 박정희다 보니까 일본 음계를 써 작곡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요나누키 음계라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을 갖다 그려봤는데요, 빨간 점 찍은 부분을 빼는 겁니다. 일본어로 요츠가 네 번째고 나나츠가 일곱 번째인데, 그 누끼라고 해서 보통 이제 뺀다, 아니면 잘라낸다 이런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파하고 시가 빠져 있는 도레미솔라가 요나누키 장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걸 전혀 원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이 새벽증 훈련을 갖다가 다장적으로 바꿔서 부르게 되면 솔라 도라 레레레 솔솔 미레 미미 레미 솔솔라 솔 이렇게 돼가지고 도레미솔라 이 음계만 가지고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본 음계가 맞습니다. 맞고, 요나누키 단음계는 일본 군부가 폐지를 합니다. 이게 너무 애상적이고 차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게 되면은 군국주의에 불타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빼버리고 장음계만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박정희가 당연히 친일파고 일본 군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한 거 아니냐 해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80년대 학번들은 대부분 다 이 노래 알 겁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깃더니 해서 독립군가인데요. 이것도 요나누키 음계입니다. 역시 원치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다장적으로 옮겨서 불러보면 솔도도 미래도 미래 미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솔라 5음계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음계가 바로 요나누키 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원래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쓰는 음계가 서양 7음계든 일본 요나누키 음계든 뭐면 상관없지 않느냐. 더구나 이제 박정희가 처음에 썼던 책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명랑하고 신나는 사회를 만들자. 지금 명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색했을 것 같은데, 우리 역사가 워낙 주눅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명랑하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 박정희가 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분을 가장 잘 포함할 수 있는 이 요나누키 음계라는 걸 썼다는 얘기죠. 보시게 되면 저기 위에 써 있죠. 씩씩하면서도 당당하게가 아니고 씩씩하면서도 명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부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정도, 그런 것 같은데, 명랑하게 불러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저희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왜 문화 쪽에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나, 이거를 제가 이제 간과할 수가 있는데요. 박정희가 좋아했던 인물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지금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보수에 뿌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대한민국 보수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대처하고 레이건인데, 사실 레이건과 대처라고 하는 1세대, 그러니까 선진국가, 선발국가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주의는 우리랑 좀 관계가 좀 떨어집니다. 그보다 후발주자인 독일이나 일본이 오히려 우리 쪽하고 더 혈통상 맥이 같거든요. 일본이 독일을 뺏겼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많이 봤던 거가 일본의 문명을 봤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혈통이 대한민국,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물이 헬무트 몰트케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할 당시에 그와 함께 가장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 내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참모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군대 참모부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든 어떤, 비스마르크가 외교에 집중했다고 하게 되면 몰트케라는 사람은 군사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특이한 게, 몰트케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타고나기에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고 글도 잘 쓰고, 심지어는 자기가 쓴 터키 여행기가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기에 사파도 직접 그린 사람이 몰트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7년에 가서는 독일을 통일할 당시에는 완전히 국가주의자로 돌변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면의 심정은 그러하나 지금 닥친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내면의 심정과 달리 어떤 국가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예술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국가주의 쪽으로 한번 매진해 보겠다. 뭐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하고 유사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 박정희도 보면은 사실은 그 스타일이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고, 만약에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한량 같은 거 했을 사람이지 정치 이런 거 했을 사람이 아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몰트케라는 인물하고. 그래서 박정희 실제 연설을 많이 연설 보다 보면은 이 몰트케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아무도 몰트케를 모를 당시에. 그다음 또 하나가 일본 2.16 사태 사상적 지도자였던 기타이케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인데 약간 좌경화된 이 사람도 타고나긴 리버럴인데, 그 당시에 일본이 처한 국가적 상황이 내가 리버럴적인 이런 건 하고 있을 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셔널리스트가 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박정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림들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 만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1937년도에 그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만주철도 주식회사 조사부를 두뇌 집단으로 하고 우수한 관료들을 손발로 삼아서 관동군 참모부가 통제 전권을 쥐고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는데요. 이때도 전체 다 통제하는 건 아니고 뭐 군사와 관련이 적은 섬유라든가 자파 같은 걸 좀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도록 합니다. 이때 그 계획의 중심이 철강업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박정희가 왜 이렇게 철강업에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5개년과 같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만철하고 몰트케, 그러니까 독일의 후발 그 자본주의 국가였던 독일의 그 국가, 그걸 그나마 또 따라갔던 일본,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연구를 좀 해보는 것이 박정희가 가졌던 그 머릿속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아직도 새마을운동해서 뭐 신상필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좀 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보호법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민족중후회기라는 걸 보면은 역사를 보면 삼국통일 시대하고 조선의 세종대왕 시절처럼 조화와 창조의 정신이 풍성하고 아름다웠을 때는 문무가 융성하여 국군이 사이에 떠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이 시들거나 쇠퇴했을 때는 민족문화는 물론이고 국력마저 기울어져 시련과 고난을 자초했다.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문장이 이상해집니다. 구한 말에 쇄국 정책만 하더라도 외래 문물을 무조건 배척한 나머지 결국 우리 것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이속되고 마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박정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문화의 자주성, 지속성도 필요하다.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이 부족하다면 자기 민족에 대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결국은 정치적인 독립의 유지마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경계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경제 파트너로 문화를 부흥시킨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필연인데, 원래 미국에서는 이승만한테 대학교 많이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많은 대학교 졸업한 인력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이 졸업한 이 인력들을 사회 산업 구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된다. 그런데 이승만은 무슨 소리냐, 교육만이 살 길이다. 학교 무작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국을 때려맞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박정희가 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중산층을 만들었더니 그 중산층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잘 산다는 것은 다른 재화를 소비한다는 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민주주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욕구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단계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박정희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명동 같은데요. 코스모스 백화점을 기억을 합니다. 복장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진 복장이거든요. 이 슬슬 박정희하고 문화와 충돌하는데 이들이 바로 제일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남자들이 들어오죠.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애가 태어나죠. 이때부터 한 10년 정도 나온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전쟁의 경험이 없고 궁핍한 것을 완전히 털어보지 못했더라도 빈곤한 일상을 지내진 않거든요. 벌써 옷을 보게 되면 저게 밥을 굽는 사람들 옷차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박정희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패션에 있어서 이 어떤 계급 간이 갈등이 생길 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많이 쓰는 건데요. 왼쪽은 우리가 옛날 그 고전 영화를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이 귀족들 바지입니다. 항상 보면 반바지를 입고 있죠. 퀼로트라고 하는데 이 귀족들의 반발에서 등장했던 노동자 소상공인, 그러니까 뿌띠부르자들이 주로 입었던 바지는 긴 바지입니다. 그래서 쌍퀼로트라고 해서 서로 간에 복장을 가지고 서로 차별을 시킨 거죠. 이 김세현이라는 가수가 부른 길가에 앉아서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경쾌하고 그냥 흥겨운 뭐 그런 노래로 이해하기 쉬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보게 되면은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올해는 일하는 이고 내년은 더 일하는 해였는데 난데없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지들도 알아요. 길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계속 길가에 앉아 있겠다 이거죠. 우린 놀고 싶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놀고 싶은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충돌을 벌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이 고고70입니다. 머리들이 길죠. 놀고 싶어서 환장한 청춘들의 이제 얘기인데, 그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면 남자들은 머리 긴 장발을 단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히피 문화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머리 긴 남자였습니다. 근데 머리 긴 남자가 자기 책을 요새 말로 바꿔 쓰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고고70. 박정희 대 베이비부모, 베이비부모 대 박정희의 1라운드 공이 이제 울리는 순간인데 초반에는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박정희한테.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통기타, 청바지 다 때려 맞았죠. 그 다음에 노래 약간 삐딱하면은 금지곡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 사회 현상만 볼 게 아니고 그 시기에 그 청년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 수로 분화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 청년 문화입니다. 자유주의 청년 문화하고 두 번째는 대학생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학력 이농 출신 청년 문화, 농촌에서 올라온 청년들 문화,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자유주의 청년 문화와 대학생 문화는 뭐가 다르냐? 대학생 문화는 자유주의 청년 문화, 그러니까 미국 서유럽의 이런 스타일을 모방하는 이런 이 문화를 굉장히 혐오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아주 천박한 소비 문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주의 청년 문화를 멀리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운동권이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청년 문화도 자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80년대 아주 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 가요제에 나가는 것이 하나도 안 공포스러울 때 80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되게 되면은 대학가요제를 나간다는 것은 대학생의 본분을 지금 파쇼 이 정권을 타도해도 부족한 판에 대학가요제를 나간다는 것은 반동적인 사고다 이런 식으로까지 시류가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 운동권이 장악하기,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자유주의 청년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이제 세시봉입니다. 이 친구들.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윤영주하고 송창식이 두 사람과 그리고 같이 활동을 처음 시작했지만은 앨범은 같이 모인 비운의 베이스, 실제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베이스 보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 마지막에는 대마초로 해서 이제 그 파국이 나는 이런 영화였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 청년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팝송을 부릅니다. 대학생 문화는 이렇게 됩니다. 팝송 안 부릅니다. 민요 부릅니다. 창 부르고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은 이제 그 한국 포크 음악의 아주 큰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된 김민계라는 인물도 등장을 하고요. 제일 밑에는 옆에는 이제 한대수라는 가수인데,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앨범 자켓을 이쁘고 잘생기게 찍어야 된다는 강박증 내지는 통념이 있었는데, 저런 얼굴로 앨범을 내면서 기성세대한테 나 싫지 이런 식으로 도발적인 이제 앨범 자켓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통 예술에 기반을 둔 대학생 문화하고, 포크는 포크이되 반전, 그 다음에 반독재 쪽에 서 있는 이런 문화들이 합쳐져서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잘 아는 남진 나오나로 대표되는 이제 이농 출신 저항적 청년 문화가 되겠습니다. 오빠 부대를 창설한 두 사람이죠. 처음에 사람인데,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가 대학생 문화는 남진 나오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르는 것은 대학생스럽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문화는 절대로 자유주의 문화 팝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농 출신 저학년 청신 문화는 팝송도 부르지 않고 민요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남진과 나훈아만 부릅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 간의 영역이 다 달랐던 거죠. 그러면 박정희는 최소한 이 중에 하나 정도하고는 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손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 대학생 문화는 손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갖다 반대하고 나선 쪽이니까.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화끈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아니 젊은 친구들이 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자유주의 대학생 문화를 내가 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포섭했더라고 그러면은 대학생 집단 전체하고 충돌 나는 이런 건 없었을 텐데 자유주의 대학생 문화는 퇴폐하고 몰아가지고 척을 지고 남진 나오나 이쪽은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는 이제 노동자들하고 박정희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을 시절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도 척을 지게 되면서 이 세 군데와 동시에 적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생 문화가 이 승리를 거두면서 자유주의 청년 문화는 싹을 이제 싹 피우려던 싹 자체가 없어져 버렸고 인홍 출신의 저학년 문화도 이 대학생 문화와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문화가 노동 현장으로 파고들면서 남진과 나오나도 좋지만은 우리 민요는 더 좋아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런 의식화된 노래도 부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청년 문화 자체가 완전히 좌경화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만 그랬냐면 그런 게 아니고요. 6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유럽에서 학생운동이 좌경화로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퍼져나간 흐름 중에 하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 그 문화의 세례를 받고 왔던 사람들이 이쪽 문화 쪽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박정희하고는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문화 대통령 박정희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취하고 한계가 뚜렷한 그런 대통령이었죠. 예술적인 대통령인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성취를 한다면은 국난 극복의 유적, 민족 사상 선현될 유적, 전통 문화를 발굴하는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대부분 다 했다고 하게 되면은 민족 예술의 창달 이 부분이 박정희 예술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술 앞에는 아무런 단어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노무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 앞에는 이런 보수 저런 보수 다 갖다 붙여놔도 결국 보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본질이 있을 경우에 앞에 뭐가 붙게 되면은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경제개발의 파트너로 박정희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고 그것을 몸으로 실제로 체감을 하는 사람이었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단순하게 경제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1경제, 제2경제 나누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건 사실인데 모든 그 역사적인 단계에는 할 일이 끝나게 되면 퇴장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온 이 베이비부모들 세대들하고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예술에도 통제를 가하게 되고 결국은 충돌이 난 끝에 이렇게 박정희의 그 문화정책은 그 정도까지 하는 걸로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박정희가 만약에 전통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았으면은 대학생 문화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저 풍물이라든가 탈춤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데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저 세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중산층을 만드는 바람에 민주주의를 하자는 욕구가 커졌던 것처럼 민족예술을 중흥하자고 해서 과거의 것들을 살려놨던 이걸 대학생들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를 치는 무기로 공격해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면서도 역사라는 건 항상 그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두서고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박정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중할 부분과 그리고 비판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정희 연구의 두 번째는 무조건 박정희를 무슨 뭐 반인 반심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박정희 세대는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박정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 마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물처럼 만드는 순간에 그 인물은 굉장히 기피적인 인물로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박정희의 공과 과를 정확하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